가볼게요. 자, 다음 글의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계적인 커피 생산 국가라고 하네요. 대표적인 전통 음식으로는 퍼가 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떤 마트나 혹은 길거리에서 퍼메인이라고 하는 상표 본 적 있습니까? 쌀국수 상표? 그쵸. 바로 퍼메인. 어떤 국수입니까? 쌀국수. 자, 그럼 이 국가는 몬순 아시아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전통 의복인 아오자이까지 줬어요. 자, 지금 퍼 줬고요. 커피 생산군 줬고요. 아오자이 줬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친구들이 바로 알 수 있어야겠죠. 바로 어떤 국가냐?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고요. 자, 나 볼게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고요. 불교를 믿는 시날리즈족 그리고 힌두교를 믿는 타밀족 간의 갈등, 즉 스리랑카라고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더불어서 실론티까지 힌트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는요, 스리랑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불교 신자 수가 굉장히 많다. 볶음밥, 바로 카오팟이라고 하는 볶음밥을 먹고요. 수도가 방콕이면서 송끄란 축제가 열린다. 바로 타이의 송끄란 축제였죠. 그래서 다는 타이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선지부터 갈게요. 가는 남반구에 위치한다. 아니죠. 중국과 접하고 있는 바로 북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스리랑카가 아니라 베트남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다에는 티베트족이 거주하는 시짱 자치구가 있다. 시짱 자치구와 티베트 자치구가 있는 곳 바로 중국이었고요. 시짱 자치구와 신장 웨이울 자치구죠. 자, 나네는 다보다 쌀 수출량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타이는 세계적인 쌀 수출 국가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선지입니다. 자, 베트남과 타이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회원국이다. 맞는 설명이죠. 자, 우리 친구들이 5번 선지를 알 수 없었어도 1번부터 4번 선지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풀 수 있었을 텐데요. 여기 또 수출량이 등장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앞으로 수출량과 같은 디테일한 부분도 물어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시짱자치구와 티베트족 언급 나왔습니다. 우리 앞으로 티베트족 혹은 시짱자치구 더불어서 신장웨이울 자치구 위그르족 출제할 수 있어 암시하는 것 같고요. 아세안 등장했죠? 아세안의 회원국이야. 그럼 아세안의 회원국 아닌 몬순아시아 어디 있어? 인도가 있어.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문제도 굉장히 평이하게 풀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는 도시화 그리고 총 인구를 준 문제네요. 인구와 도시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와 다 어떤 국가일까? 아르헨티나, 영국, 우간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르헨티나면 어디입니까? 중남부 아메리카죠. 그쵸? 이렇게 여러분이 대륙별로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영국은 어디입니까? 바로 유럽이고요. 우간다는 어디예요? 아프리카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영국, 우간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도 우리 친구들이 대륙의 특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겁니다. 자, 보니까 2015년에 1950년보다 도시화율이 더 높고요. 또 총 인구가 갑자기 껑충 뛰어오른 이 국가는 어디일까요, 친구들? 즉, 도시화율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30을 넘지 못해서 여긴 아직 도시화 단계에서 초기 단계를 가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아프리카이겠고요. 그 다음 나를 보면요. 자, 총 인구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진 않았지만 도시화율이 굉장히 껑충 뛴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왜 이런가 하고 봤더니 개발도상국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가를 보면요. 도시화율도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또 총 인구도 비슷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과거부터 점진적으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 잘 발달이 되지 않는 곳, 발달이 더디게 나타나는 곳, 바로 유럽인 영국에 해당을 하겠죠. 나는 바로 아르헨티나고요. 다는 우간다. 우리 아프리카와 같은 경우는요, 도시에서 자연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총 인구가 이렇게 빨리빨리 뛸 수 있고, 도시화율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자연 증가율에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선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는 라틴 아메리카에 속한 국가이다. 맞나요? 가는 영국이니까 라틴 아메리카가 아닌 유럽일 겁니다. 자, 뭘로 낚으려고 했냐? 자, 영국이 더 도시화율이 높지 않을까 하는 거였는데요. 우리 라틴 아메리카는 개도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빠르게 성장을 한다고 했어요. 반면에 유럽은 점진적으로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점진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 귀농할래, 조금 쉴래 라고 하는 국가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6월 모평 때도 똑같은 컨셉으로 푼 문제가 있었죠. 자, 2015년 나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선생님, 아르헨티나의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는 걸 암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 중남부 아메리카에는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아르헨티나와 같은 경우는 수도의 인구가 제2의 도시보다 인구가 10배나 많습니다. 우리 종주도시화 현상이 뭡니까? 첫 번째 도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2위 도시보다 인구가 2배로 넘게 나타나는 것을 바로 종주도시화 현상이라고 하죠. 이 중남부 아메리카에는요, 종주도시화 현상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2번 선지 맞는 설명이고요. 자, 3번 선지 갈게요. 2015년 다는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종착 단계, 가속화 단계, 초기 단계 어떻게 나눴었어요? 우리가 비율로 나누기도 했었죠. 뭐 30% 그리고 70%, 이 사이를 가속화 단계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보다 작은 곳을 초기 단계, 70% 이상을 종착 단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거를 커브 곡선으로 나누어서 도시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하면은 초기 단계, 굉장히 급속도로 나타나네, 가속화 단계, 도시화 이제 더 이상 안 나아갈 것 같아, 종착 단계로 나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다는요, 도시화의 종착 단계는 아니고 가속화 단계 혹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 설명 틀렸고요. 4번 1950년 나는 다보다 촌락 인구 비율이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도시화율 뭡니까? 도시화율 자체가 도시 인구 비율이에요. 그러면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 인구 비율을 빼면 촌락 인구 비율이 나타날 겁니다. 즉,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이 우간다에서 촌락 인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4번 선지 틀렸고요. 마지막 5번 선지, 2015년 다는 가보다 도시 인구가 많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다는 가보다 도시 인구가 많게 나타나나요? 아니요. 도시화율도 낮게 나타나는데 총 인구 또한 낮게 나타납니다. 자, 우간다의 총 인구가 뭐 한 3, 4배가 됐으면 모를까? 총 인구도 낮은데 도시화율도 낮아요. 그 말은 즉슨 도시에 사는 인구가 굉장히 부족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5번 선지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2번 문제, 인구와 도시를 합친 문제였는데요. 굉장히 쉬운 문제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도 기후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래프 자체는 쉬운 문제였어요. 조금 친구들이 혼동할 만한 선지가 있었어서 어려웠지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온을 그대로 주지 않고 강수량을 그대로 주지 않고 기온 차이, 강수량 차이를 줬습니다. 바로 1월에서 7월을 뺀 값인데, 자, 1월 평균 기온 마이너스 7월 평균 기온이기 때문에
7월 평균 기온이 더 높다? 그러면 음의 값이 나타날 거고요. 1월 평균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난다면 양의 값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7월 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곳은 북반구일 거고요. 1월 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곳은 남반구일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타나야 기온 차이가 음의 값이어야 바로 북반구에 위치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기온 차이를 0으로 두고 0의 기준을 두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0보다 음의 값을 갖는 음의 값, 바로 7월 평균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 국가들은 북반구에 위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북반구에 위치하는 이 두 지역이 A와 B를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C, D가 남반구에 위치하는 국가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온을 통해서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럼 강수량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강수량 차이를 봤더니요. 이 B는 북반구에 위치하는데 7월 강수량보다 1월 강수량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왜? 지금 강수량 차이가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반구에 위치하면서 겨울에 강수량이 더 많은 거, 어떤 기후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후예요? 바로 지중해성 기후였죠. 우리 미국에서는 지중해성 기후가 넓게 나타나는 이곳을 선벨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 어느 곳? B가 되겠고요. 이 B는 바로 지중해성 기후가 되겠죠. 그러면 남은 A가 다른 북반구 지역의 A가 이 지역에 해당을 할 텐데요. 이 A는 1월과 7월의 강수량 차이가 굉장히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온대 수분 기후, 온난 수분 기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온대 기후와 냉대 기후의 구분이 되는 그런 지역인데요. 아무래도 이 지역은요, 해안에 위치하다 보니까 온난 수분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적도를 중심으로 남반구에 있는 지역을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C를 보니까 기온 차이가 겨울이나 여름이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다만 강수량 차이는 조금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1월 강수량이 많고요. 7월 강수량이 적다. 여름에 굉장히 강수량이 많은데 기온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거. 바로 열대기후겠죠. 열대기후가 굉장히 높게 많이 분포하는 적도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이곳이 열대기후겠구나. 그 중에서 여름에 비를 많이 내리는 열대 사바나 기후일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기후가 바로 D 지역일 텐데요. 이 D 지역은 어떻냐 하고 봤더니 기온 차이도 조금 나고 강수량 차이도 조금 나고 있네요. 이 D는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온대 기후쯤 정도 되니까 온대 기후로 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선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A는 C보다 1월 밤 길이가 짧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A 북반구에 있고요. C는 남반구에 있죠. 그럼 A 1월에 겨울이겠죠. 그럼 1월의 남반구는 여름입니다. 그럼 여름에 낮 길이가 더 길죠. 그럼 밤 길이는 이 C가 더 짧게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해됐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것 때문에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낮 길이로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봤어요. 그런데 밤 길이가 갑자기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혼동을 했을 것 같은데, 자, 1월이면요. 북반구는 겨울, 남반구는 여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기 때문에 낮 길이가 적게 나타나고요. 밤 길이는 어때요? 밤 길이는 길게 나타나게 될 거고, 우리 남반구는요. 이와 반대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A는 C보다 1월에 밤 길이가 짧다. 밤 길이가 짧다. 맞나요? 겨울이고 여름입니다. 여름에 밤 길이가 짧겠죠. 그러면 A가 C보다가 아니라 C의 밤 길이가 더 짧게 나타나기 때문에 1번 선지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 갈게요.
D는 B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은 기후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지중해성 기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D는 B보다가 아니라 B의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았고요. 다음 3번 B와 C는 7월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자, 7월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고온 건조한 게 바로 지중해성 기후겠고요. 우리 C는 7월에 지금 겨울이죠.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것이 맞죠. 그래서 3번 선지 정답입니다. 다음 4번 선지 볼게요. A와 B는 남아메리카, C와 D는 북아메리카에 위치한다. 서로 반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A, D 중 적도와 최단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C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5번 또한 틀렸고요. 자,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걸 눈여겨봤으면 좋겠냐? 가장 먼저 우리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낮의 길이뿐만 아니라 밤 길이도 잘 구분해서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우리 지중해성 기후 또한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3번 문제 이렇게 지나가고요.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도 우리 지형에 관한 문제인데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기후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왜 지형은 이렇게 쉬워질까?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빙하가 존재했던 두 지역의 지형을 모식적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A2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자, 빙하기에서 후빙기로 오면서 빙하 지형과 주빙하 지형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럼 A, 산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뾰족한 산봉우리. 우리 이걸 뭐라고 했죠? A, 호른 혹은 혼이라고도 했고요. B는 어떤 지역입니까? 빙하가 뜯어내서 움푹 파인 이 와지를 우리는 권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C 갈게요. 자, 빙하가 U자국으로 파냈어요. U자국으로 파냈고 지금 물이 흐르는 모습인데요. 우리 위에서 보면 권곡, 드럼린, 모레인, 홀은 U자국 중에 하나이니까 우리 C는 U자국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D는요. 우리 친구들이 자세히 모를 것 같은데 자세히 봐도 이게 대체 무슨 지형이야? 이럴 땐 넘어갑시다. E를 봤더니 자, 빙하의 최대 확장 지역을 줬어요. 그러면 빙하가 최대로 확장된 이 지역에 쌓인 퇴적물들 바로 모레인, 우리가 빙퇴석이라고도 부르는 모레인이고요. 자동적으로 D는 드럼린이 되겠네요. 드럼린은 숟가락을 엎어놓은 모양으로 진짜 작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럼린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우리 1번 선지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산 정상부가 빙하에 의해 침식되어 형성된 뾰족한 봉우리, 빙하 침식 지형이다. 바로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선지 B는 빙하에 의해 깎여 만들어진 권곡이다. 즉, 빙하 침식 지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3번 C가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되는 경우 피오르라고 한다. 그렇죠. U자국이 침수되면 우린 그곳을 피오르라고 했고요. 넓고 깊은 만이라고 했다. 그렇죠. 자, 그러면 V자국에 물이 차면 뭐예요? 그렇죠. 바로 리아스였고요. 자, 4번 주로 빙하가 녹은 물이 빙하 밑을 흐르면서 토사가 퇴적된 지형이다. 자, 빙하가 녹은 물, 바로 융빙수라고 하는 것이 퇴적해어 만든 지형, 바로 뭐였습니까? 에스커였죠. 에스커, 이렇게 S자로 나타나는 에스커가 4번에 대한 설명이라서 우리 D는 지금 드럼린이죠. 드럼린은 빙하가 퇴적물들을 쌓아놔서 만들어진 숟가락 모양의 지형입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설명이고요. 마지막 5번 설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선지. 자, 이는 빙하의 이동에 의해 물질이 쌓여 형성된 지형이다. 즉, 빙하 퇴적 지형인데 빙하가 최대로 움직인 그 지역에 쌓인 거 바로 빙퇴석,
모레인입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빙하 지형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지들의 설명을 잘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빙하 지형이 계속 출제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번 수능에서도 빙하 지형이 출제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들어갔다 올게요. 자, 그럼 1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국가에 대한 나 국가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다고 하고요. 수도는 앙카라이다. 알겠어요, 친구들? 조금 어려워요. 자, 고대 유적이 많고 파묵칼레처럼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많아 관광산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파묵칼레 뭡니까? 바로 석회화 단구였습니다. 석회화 단구에서 대표적인 지형으로 파묵칼레, 바로 터키를 우리 친구들이 카르스트 지형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더 읽어볼게요. 최근에는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의 제조업 육성을 힘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중해 연안에서 제조업에 힘을 쏟는 국가, 바로 터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힌트를 3개나 준 거죠. 지중해 연안에 있어, 파묵칼레 있어, 제조업 육성하고 있는데 지중해 연안의 제조업 국가 혹은 파묵칼레만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터키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나와 볼게요. 아라비아 반도에 있고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국가다. 바로 나왔죠.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죠. 그쵸? 수도는 리야드이고요. 걸프 협력 회의의 회원국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제조업 육성 그리고 비석유 부분 집중 투자를 통해서 산업 구조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은요, 산유국으로서 굉장히 석유가 빵빵 터져 나오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에너지를 수출하는데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제조업을 육성하고 또 관광산업 등 다양한 비석유 부분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에 해당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중해 연안을 알고 있는가? 아라비아 반도를 알고 있는가? 즉, 지형과 지물 혹은 해양, 다양한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알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도를 볼 때에 국가만 보는 것도 좋지만 그와 더불어서 다양한 지형, 뭐 페르시아만, 아라비아 반도, 지중해 연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나의 특성인데 석유 매장량 당연히 많겠죠. 여기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인근, 그리고 카스피해, 세 번째로 북부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산유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유 매장량 많고요. 1인당 총생산 어떻습니까? 산유국들은 일반적으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더불어서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 생산액 비율이 굉장히 작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C를 골라서 3번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그 말을 하겠죠. 선생님, 터키가 제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면서요. 네. 그럼 1차 산업 비율은 낮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터키는 에너지 부분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과거에 1차 산업에 굉장히 열심히 힘을 기울였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에서 지금 제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같은 산유국보다는 1차 산업 비율이 조금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 구조에 관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문제인데요. 미국의 공업지역이죠. 근데 우리 앞서서 유럽의 공업지역을 이미 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아메리카 그리고 유럽의 공업지역이 따로따로 문제로 출제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미국을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A, B, C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는요, 우리 썬벨트에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기후가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캘리포니아 주죠.
캘리포니아 주에 어떤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나 LA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 다음 B, 텍사스주 일대입니다. 텍사스주이고요. 이 텍사스주는 멕시코만 연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휴스턴과 같은 다양한 공업 지역이 발달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 어디입니까? 오하이오 주인데요. 우리가 이 주의 이름은 알지 못하더라도 여기 오대호가 자리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우리 친구들 잡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A부터 가볼게요. A에는 첨단 산업 단지인 실리콘밸리가 위치해 있다. 그렇죠. 우리 캘리포니아 주의 어떤 지역입니까?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바로 실리콘밸리가 위치해 있고요. 이에 더해서 샌프란시스코 말고 로스앤젤레스, LA에는 헐리우드라고 하는 영화 산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 모두 다 지중해성 기후 덕분에 발달할 수 있었다라는 지리적인 요인이 있었죠. 그다음 니은으로 가볼게요. B는 C보다 지역 내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낮다라고 나와 있는데 히스패닉이 뭡니까?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미국 이주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스파냐어는 어디서 많이 사용을 해요? 중남미 아메리카에서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래에서 이주를 해오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가까운 B가 C보다 히스패닉 비율이 높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니은은 틀린 선지고요. 자, D급번 볼게요. C는 A보다 제조업 발달의 시기가 이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캘리포니아주 바로 선벨트에 해당을 하고 텍사스주 또한 선벨트에 해당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벨트 이전에 먼저 발달을 했다가 쇠락한 그 벨트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우린 그곳을 러스트 벨트라고 했습니다. 러스트 벨트는 초기에 성장을 했다가 나중에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들이 겹치면서 직접 불이익 혹은 여기 온화한 기후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쇠퇴한 산업지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러스트 벨트는 일찍이 발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C가 A보다 빠르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배경으로 발달을 할 수 있었나 봤더니 이 오하이오주가 있는 이 오데오 연안은요. 굉장히 편리한 수은 교통도 있고요. 또 지하 자원도 있고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도 넓고 또 노동력도 많았겠죠. 그쵸? 그런 한 이유로 이곳에서 공업이 빠르게 일찍부터 성장을 했다가 온화한 기후를 찾아서 선벨트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 러스트벨트가 쇠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고요. 리을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A는 썬벨트와 그리고 B와 C는 러스트벨트 지역에 속한다. 아니죠. A와 B가 썬벨트, C가 러스트벨트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미국 문제였는데요. 미국 문제였는데요. 우리 미국의 공업 지역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계속 주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지역이 나오면 또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 점을 찍고 아, 이러한 도시가 있겠구나. 아, 여기에는 어떠한 도시가 있구나 라는 거 잘 챙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는 세 국가의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이란이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은 가장 먼저 이란을 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 이란은 어떤 자원의 매장량, 생산량이 많았어요? 그렇죠. 바로 천연가스의 매장량과 생산량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란은 천연가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많은 거, 그쵸? 이게 바로 천연가스겠죠. 그래서 우리 C가 바로 천연가스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를 보겠습니다. 우리 오스트레일리아는 고기 습곡 산지가 있어서 어떤 에너지 자원?
그렇죠. 석탄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탄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미국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란에서는 아예 거의 진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석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A는요, 석탄에 해당을 하고요. B는 다양한 국가에서 그냥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네? 그것이 바로 석유가 되겠죠. 그래서 탄, 유, 천 순서로 지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선지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주로 신생대 제3기층 배사구조 내에 매장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석탄은 어디에 매장되어 있습니까? 신생대 제3기층이 아니라 고생대 고기습곡산지 고기조산대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A는 B보다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다.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거 뭐예요? 바로 석유죠. 그 다음 B는 C보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맞습니다. 우리 세계에서는 석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정답이죠. 그 다음 4번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지 않죠. 상용화된 시기 한번 불러볼까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순으로 나타납니다. 왜? 석탄을 가장 먼저 사용한 거 산업혁명 때부터 사용을 했죠. 그쵸? 그리고 그 이후에 자원이 바뀌면서 석유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해상에서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수출입이 편리한 곳에서 공업이 발달했었죠. 그 다음으로 천연가스는 뭐예요? 그냥 옮길 수 있어 없어? 가스니까 없죠. 그래서 냉동 액화 기술이 개발된 뒤에야 상용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또한 틀린 설명이고요. 자, 5번입니다. 이란은 2018년에 천연가스보다 석유의 공급량 비율이 높다. 그냥 그래프만 읽어주면 되죠. 천연가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천연가스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5번 선지 또한 틀렸고요. 자, 우리 선진국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렇게 천연가스의 사용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정도도 같이 가져가면 좋겠고요. 이 뒤에 수력과 원자력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사소하게 보지 말고 이 자료도 꼭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1번 선지에서 신생대 제3기층 배사구조 내에 매장되어 있는 거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그러면 1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식량 자원이 생산량과 뭐 다양한 지표가 나왔었잖아요. 우리 자원 또한 생산량, 뭐 수출량, 수출 순위 이러한 걸로 충분히 문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지형에 관한 이야기인데 해안 지형에 관한 문제 있죠. 자, 해안 지형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에서도 알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자, 원래 바다였던 것 같은데 어떠한 걸로 인해서 바다가 가로막혀 있네요. 그래서 우리 A는 바로 사주에 해당을 하겠고요. 그 다음 B는 가로막힌 곳, 고립된 곳. 이 바다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석호라고 했습니다. 다음 C는요, 여러분. 자, 이러한 지형이 나타나네요. 아치 모양의 지형, 바다에서 나타난다 라고 해서 C, 아치라고 이야기하고요. D는 사빈에 해당을 하죠. 자, 만이부, 만에 이렇게 발달한 퇴적 지형. 우린 그걸 사빈이라고 했고 여름방학에 놀러가서 해수욕장을 즐기는 곳 바로 사빈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E라고 해서요. 지금 바다인데 어떤 습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염생 습지로서 이곳은 바로 바람이 만들어 놓은 사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주로 조류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주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사주는 연안류, 가장 중요한 연안류 혹은 파랑의 퇴적으로 만들어지는 지형이고요. 우리 조류에 의한 지형은 바로 어떤 거? 갯벌이 있었죠. 그쵸? 갯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2번 B는 바다였던 곳이 사주의 성장으로 막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바다였던 곳이 사주의 성장으로 막혀서 어디도 갈 수 없는 그 지형을 우리가 석호라고 이야기했다. 그다음 3번 C는 바람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 라고 하는데 바람이 아니라 파랑이나 연안류였죠. 그쵸? 이 연안류가 깎아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왜 이쪽은 깎이지 않았나요? 하겠죠. 이곳은 강한 암석이었기 때문이고 여기는 약한 암석이었기 때문이겠죠. 즉 암석의 경연차에 의해 차별적 침식을 받아서 이러한 모양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세계지리에서 씨앗치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출제된 걸 보고 앞으로 씨앗치가 출제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사비는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하는 부분에 형성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집중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퇴적이 돼요? 그렇죠. 에너지가 분산되는 부분에 퇴적이 되겠죠. 그게 바로 어디예요? 만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나간 곳을 곧,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들어간 곳을 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만에서 퇴적 지형이 발달하게 됩니다. 다음 5번 선지 이는 파식대가 융기되어 형성되었다. 아니고요. 우리 사구는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바로 바람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요. 어디서 모래바람이 오게 되냐? 사빈에 있는 모래들이 여기 뒤편으로 바람에 의해 이동이 되면 모래 언덕이 쌓여서 사구를 형성하게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염생습지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파식대가 융기되어 형성되는 지형은 어떤 지형? 어떤 지형? 그렇죠. 해안 단구입니다. 해안 단구가 5번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안 지형도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 해안 지형 치고는 그래도 나름 괜찮게 나왔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또 인구에 대한 내용과 산업이 같이 나오네요. 자, 인구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인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는 산업과 인구 특성을 나타냈대요. 가나다를 ABC에서 골라보라고 하네요. 자, 우리 A 어떤 국가입니까? 요즘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국가로 핫한 국가입니다. 바로 알제리이고요. 그 다음 B 여기에 에티오피아 있죠. 아프리카 동부의 아비시니아 고원, 그리고 그 밑에 케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 6월 모평에도 케냐, 남아공 그대로 나왔어요. 우리 C 남쪽 끝에 있는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광업, 제조업, 생산의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중에 인구 밀도도 알려줬고요. 1인당 국내 총생산도 알려주고 있네요. 그러면 인구 밀도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인구 밀도가 어디가 가장 많을까요, 친구들? 이 세 지역 중에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 굉장히 뜨겁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디로 가면 제일 좋아요? 뜨겁지 않은 곳으로 가면 되겠죠. 그쵸? 선생님이 여기 어떤 지역이라고요? 아프리카 동부의 고원지대다. 즉 해발 고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럼 기온이 어때요? 기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분포해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은 이 가가 바로 어디다? 바로 케냐입니다. 그 다음 나와 다를 볼 텐데요. 광업과 제조액 생산액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1인당 국내 총생산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린 이걸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냐? 자, 광업과 제조업 생산액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1인당 국내 총생산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이 단은 어디일까요? 어렵다고요? 그러면 인구 밀도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이. 자, 인구 밀도 가보면요. 인구 밀도가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나로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 지나가죠. 바로 사하라 사막이 지나갑니다. 그쵸? 그리고 이곳에서는요, 여러분, 오아시스 주변이 아닌 이상 마을이 잘 형성되지가 않았어요. 더불어서 우리 A,
알제리는요, 국가의 면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는 뭐냐? 이 나가 바로 알제리에 해당을 하게 되겠고요. 바로 이 다가 남아공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왜 이 나는 광업, 제조업 생산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요? 석유를 수출하니까요. 우리 남아공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수출하기도 하는 아프리카에서 제조업하는 국가, 굉장히 유명한 국가였죠? 그쵸? 6월 모평 자료를 그냥 그대로 썼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흡사한 자료가 제시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가지고 갈게요. 자, 기억번부터 가겠습니다. 다는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를 시행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요. 자, 우리 남아공에서 시행한 흑인 차별 정책이었어요. 이거 재작년부터 그렇고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파르테이트 꼭 알아두고 가야겠고요. 만약 여기서 막혔다 하는 친구들은 니은번부터 더 볼게요. 가는 나보다 국가 내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알제리 북부 아프리카죠. 북부 아프리카가 대표적으로 믿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슬람교죠. 그리고 우리 중남부 아프리카에서 많이 믿는 이 종교를 뭐라고 했죠? 바로 크리스트교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가는 나보다 국가 내 이슬람교 신자 수 비율이 높다? 아니죠? 틀린 선지입니다. 그 다음 디귿번 A는 B보다 광업, 제조업 생산액 비율이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케냐는 차와 커피가 유명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설명이지요. 그 다음 리을번 갈게요. A는 C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나와 있는데 아까도 봤듯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왜? 이곳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건조기후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는요. 우리 환경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도요, 여러분. 요즘 굉장히 구조화되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향인지 한번 볼게요. 인간의 활동은 지구촌 곳곳에서 환경 문제를 일으켜 왔다. 그럼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자,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브라질 아마존 개발로 인해 열대우림이 제거되었다. 즉, 열대우림 파괴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개발 방식은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파괴하고요.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한 편이 나오기 전에 우리 먼저 문제로 갈게요. 자, 기억의 결과, 열대림 파괴의 결과 토양의 침식이 가속화된다. 그렇죠.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그럼 비가 왔을 때 토양이 더 빨리 씻겨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토양 침식이 가속화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더 가볼게요. 니은의 사례로 생물종 다양성 감소를 들 수 있다. 그렇죠. 나무를 파괴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오랑우탄 아니면 다른 동물들이 다 죽어가거나 아니면 서식처를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물의 종이 감소하는 생물종 다양성 감소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도 맞는 설명이죠. 다음 디귿번 갈게요. 가기 전에 한 편 가야죠. 바다에서도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방지하는 국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거 무슨 협약입니까? 무슨 협약이에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었어요. 바로 런던 협약이죠. 이거와 비슷한 협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협약이 있었어요? 런던 협약과 굉장히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비교되는 협약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바젤 협약이 있었습니다. 바젤 협약 어떤 협약이었어요? 여기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방지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해양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방지하는 것, 그거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 그게 바로 바젤 협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런던 협약과 바젤 협약도 계속적으로 문제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알아두고 가겠고요.
자, 디귿번 보니까 디귿은 몬트리올 의정서이다. 아니죠. 몬트리올 의정서와 관련된 환경 문제 뭐 있었죠? 이 몬트리올 의정서는 뭐예요? 프레온가스를 규제합니다. 즉 어떤 문제? 오존층 파괴 문제. 자, 그 다음 리을 갈게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은 줄지 않고 있다. 그래서 1990년 후반에 발견된 태평양 한가운데 쓰레기섬, 플라스틱 아일랜드죠. 해양으로 유입된 플라스틱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리을은 해양 폐기물 폐사의 원인 중 하나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요. 다만 우리 친구들이 런던 협약 알고 있는가, 바젤 협약 알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했고, 우리 환경 문제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냐? 여기 봤던 열대림 파괴, 그 다음 사막화 나오죠. 마지막으로 해양 폐기물. 이거 말고는 시험에 나올 게 거의 없어요. 왜?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다 맞힐 거거든요. 물론 이것도 우리 친구들은 다 맞힐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20번을 막 내리게 됩니다. 왜?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께서 주는 문제로 우리 친구들 앞으로 착하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수업 이렇게 끝났고요. 9월 모의평가 또한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게 굉장히 쉽게 출제되었다라고 선생님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은 어떤 게 관건이냐 하고 볼 때 선생님 생각에 굉장히 지엽적인 것 선지 하나로 여러분의 운명이 갈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축 혹은 식량 작물에서 어디가 생산량 더 많아? 어디가 수출량 더 많아?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어디가 더욱 인구 부양력이 높아? 이러한 지표들로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수능 문제보다는 학력평가 문제를 조금 가져와서 이러한 경향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파악하면 좋겠고요. 어떤 학력평가냐? 바로 이번 연도에 시행된 학력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놔두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과 함께 6월 모평, 9월 모평 그리고 각 학력평가를 가지고 얘들아 11월 수능 이렇게 출제될 것 같은데 이야기할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전까지는 돌아올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같이 어떤 출제 방향으로 나타날지 예견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추론한 게 맞을까?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